장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종목 선택도 아니고 마켓 타이밍을 맞추는 것도 아니고 자산 배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이미 자산 배분이 잘 되어 있는 펀드를 고르시면 되죠. 그래서 글로벌하게 자산 배분이 잘 되어 있는 펀드들을 골라서 가는데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운영하면 수익이 더 좋을 것 같다는 환상이 있어요. 일단 5060 세대를 떠나서 퇴직연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 상품인데, 장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종목 선택도 아니고 마켓 타이밍을 맞추는 것도 아니고 자산 배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말은 이렇게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산 배분하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객분들 이런 거 똑같은 질문 많이 하시면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선생님께서는 현재 정기예금 정도 이자 수익을 주면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뭐 그렇다 그러면 원리금 보장 상품을 하셔도 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질문 하시는 분의 상당수는 정기예금 정도 수익률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투자에 대한 경험이 충분하거나 역량이 되거나 투자에 쏟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신지를 여쭤봐요. 근데 직장인들 중에 대다수가 거기에 예스라고 답하기가 쉽지 않죠. 뭐 경험도 많지 않고 또 시간, 아무리 경험이 많더라도 회사에서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고 일 바쁜데 그 언제 트레이딩 계속 뭐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못하면 나를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뭔가를 수단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요즘 이제 금융회사들 특히 증권사 중심으로 이제 많이 해주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 서비스 같은 게 있어요. 포트폴리오 구독을 이렇게 신청하시면 정확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참조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이거 그대로 운영할래라고 하면 신청하면 그대로 포트폴리오를 바꿔주기도 하고, 이런 무료로 되는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한번 참조해 보시는 것들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싫다, 그것마저도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미 자산 배분이 잘 되어 있는 펀드를 고르시면 되죠. 그래서 글로벌하게 자산 배분이 잘 돼 있는 펀드들을 골라서 가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언제 정도에 은퇴할 나이다 라고 하면 그 숫자에 해당되는 거, 뭐 2035년이면 2035 써 있는 거를 고르면 그 시점에 맞춰서 자산을 배분해주는 펀드입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현재 뭐 2045, 2045년에 퇴직한다, 2050년에 퇴직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타겟 데이트 펀드 그걸 골랐다 그러면 현재 주식 비중이 한 70에서 80% 사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진짜 2045년, 2050년이면 주식 비중을 한 40% 이하로 슬슬 줄여주는데, 그 일을 투자자가 직접 하지 않고 펀드가 알아서 해줍니다. 투자자가 할 일은 부담금 들어올 때마다 계속 그 펀드를 사는 일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펀드는 어디 투자하냐? 그러면 대다수의 TDF 펀드들은 주식, 채권을 글로벌한 자산들에다가 나눠서 분산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산 배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또 나이 들어가면서 그걸 비중을 줄이고 하는 것들, 리밸런싱에 대한 고민들도 별도로 하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매수를 하는 일들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ETF 열심히 사가지고 분산을 막 해놨더니 그거나 TDF 자산 배분한 거랑 비슷하더라. 내가 이 노력을 왜 하고 있냐 이렇게 하시는 투자자들도 봤는데, 저도 그 말에 공감하는 편입니다. 어차피 뭐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배분을 해야 되고 그 배분이 어떻게 하는지를 일일이 신경 쓰느니 차라리 그냥 그거는 전문가한테 맡기고 나는 거기 들어가는 소득을 높이는 데 좀 집중하는 방법으로 이제 가면 되고, 아까 5060한테 물어보셨는데 5060 세대면은 이제 앞으로 5년 또는 10년 정도 투자 기간들이 남아 있는 분들이잖아요. 퇴직할 때까지. 그러면 이제 고르실 때 뭐 2030이라고 돼 있는 TDF나 2035 정도 돼 있는 TDF들을 고르면 이제 주식 비중이 거기에 맞춰서 알아서 조정이 돼 나가서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가정하시면 내가 투자를 잘하고 내가 배분할 수 있고 리밸런싱 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좋은 수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운영하면 수익이 더 좋을 것 같다는 환상이 있어요. 자기 주도성이 있으면 만족감은 되게 높아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했으니까. 근데 항상 자기가 운영한다고 수익이 항상 좋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이제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입사원들이 이 질문 되게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자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에셋. 자산은 재물 자자에다가 생산할 산자를 씁니다. 재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면, 자산은 정확하게 미래의 현금 흐름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나한테. 그걸 이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20대 후반에 처음 직장에 들어온 신입사원 입장에서 볼게요. 그분의 인생, 그 사람의 재무제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자산 현황을 한번 들여다보면 현금 많지 않을 겁니다. 뭐 부동산도 없을 거고요. 다른 자산, 유형자산이 거의, 유형자산이나 금융자산 이런 게 거의 없는 상황에 그럼 이 사람은 자산이 없는 거냐? 그럼 잘 생각해 보면 아까 자산의 정의가 미래의 현금 흐름을 가져다 주는 거면 이 사람한테 지금 신입사원한테 가장 큰 현금 흐름을 가져다 주는 건 뭘까? 근로소득이죠. 미래의 현금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미래의 현금 흐름을 가져다 주는 게 자산이면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적 자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자산 가치 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자산의 가치가 되죠. 우리 채권 가치 평가할 때도 채권이 미래에 가져다 줄 이자를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거고, 주식 평가할 때 가장 대표적인 평가 방법이 미래에 나올 배당을 현재 가치로 평가하면서 주식 가치 평가하듯이 내 인적 자산의 가치도 내가 미래에 벌어들일 소득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내 인적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 가치가 얼마일까? 그럼 인적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첫 번째, 일을 열심히 해서 많이 버는 소득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하는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할인한다 그랬으니까 할인율을 떨어뜨리면 자산 가치가 올라가죠. 근데 할인율 떨어뜨리는 게 내 맘대로 잘 안 되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 자산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일을 해서 내가 소득의 규모를 어떻게 키울지, 자기 개발에 대한 거, 일하는 기간에 대한 것들을 하는 게 젊은 시기에는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잘 고민해 보면, 그러면 이 인적 자산은 어떤 성격을 갖는 자산이냐? 미래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져다 주죠. 소득이, 월급. 그러니까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픽스 돼 있다고요. 픽스드 인컴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픽스드 인컴을 재무 쪽, 투자 쪽에서 딱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채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적 자산은 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채의 성격을 가질 거고요. 직장의 공무원들은 국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거고, 저같이 금융회사 다니는 사람은 금융채의 성격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변동성이라는 게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일단 채권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게 소득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면 이제 물가 연동 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20대 후반의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모든 자산, 인적 자산 말고 다른 자산이 없으니까 모든 자산이 채권의 성격을 갖는 거죠. 그러면 인적 자산, 그럼 나이가 들어가면 이 인적 자산의 일부가 금융자산화 되죠. 그럼 그 금융자산을 어디에 투자할 거냐? 예를 들어 내 인적 자산이 95%고 금융자산이 5%예요. 그럼 95%가 채권이면 5%는 어디다 할 거냐? 약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별 문제고 괜찮죠. 그래서 이제 금융자산만 놓고 보면 아주 공격적이게 되겠지만 인적 자산이 뒷받침하고 있으니까.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 인적 자산의 크기가 줄어들죠. 그럼 채권의 비중이 줄어들면 그 중에 줄어들면서 금융자산의 크기는 커질 거고, 그럼 금융자산 내에 채권의 비중은 조금씩 높여 나가야 되죠. 그럼 나이가 들수록 주식 비중은 좀 줄이고 채권 비중을 늘려나가는 거. 그러면 그 구도를 잘 그려보면 아까 타겟 데이트 펀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처음엔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다가 나이가 들면서 은퇴 잠시 이렇게 줄여주잖아요. 그 구조를 그대로 구현시켜 놓은 게 TDF의 글라이드 패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자산 배분 곡선 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걸 내가 일일이 하기 힘드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은 늘어날 거고, 금융자산 전체 금융자산 내에서 주식 비중들을 어떻게 조정할 건지 그거 보시면 되고,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정년까지 일한다고 해도 몇 년 안 남았기 때문에 인적 자산의 가치는 좀 20대보다 많이 줄어들어요. 그거는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내에서 주식 비중들하고 채권 비중을 좀 조정을 해야 돼. 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많이 물어볼 때 나이가 들어가면 왜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비중을 늘려가나요? 이런 질문을 할 때 그거는 금융자산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인적 자산의 가치랑 같이 연계시켜 놓고 보셔야 된다. 근데 이런 것도 그러면 이제 아주 벤처기업 같은데
아주 공격적인 기업들에서 일하면 이게 완전히 채권인데도 주식의 성격을 갖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인적 자산이. 그러면 조금 안전하게 금융 자산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그러면 자기 인적 자산이 어떤 성격들을 갖는지 한번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일단 기준이고요. 55세 이전에는 본인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퇴직하면 퇴직금을 IRP라고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이체를 하셔야 되고요. 예외 조건 딱 두 가지인데 퇴직금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되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수는 있는데 55세 이전에는 그 외의 경우에는 다 IRP에 의무 이체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55세가 넘어가는 경우에 이제 법정퇴직금은 연금저축이나 IRP라고 하는 연금 계좌에 이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시금으로 수령하시는 것은 본인의 선택지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점은 뭐냐?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먼저 떼고 남는 금액만 수령하게 됩니다. 연금저축을 IRP 계좌로 이체하겠다 그러면 퇴직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고 전액이 다 이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IRP나 연금저축 계좌에 집어넣으면 세금을 안 떼냐? 그건 아니고 일단 넣은 다음에 거기서 인출하는 시점에 과세를 한다. 근데 인출할 때 어떻게 과세하냐? 넣자마자 다 빼버리면 어차피 일시금 찾는 거랑 거의 별반 차이가 없을 테고 대신 이거를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한다라고 하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에 비해서 퇴직소득세를 최소한 30, 많으면 한 50%까지 감면받으실 수 있는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별번 찾아가지고 뭐 생활비로 쓸 것 같으면 일시금으로 찾을 이유가 없고 그냥 연금으로 찾으시는 게 더 유리한 부분들, 세금도 아낄 수 있고 또 퇴직연금은 아직까지 건강보험료 부과하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연금으로 수령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치명적인 실수라고 이야기하면 그런데 일단 인출할 때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사람들이 자산 관리할 때 자산 관리하면 돈 모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돈을 빼서 쓰는 게 자산 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자산 관리는 은퇴 이후에는 자산 관리는 빼서 쓰면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으면서 하는 자산 관리에는 익숙하지만 잘 하진 않죠. 여하튼 그래도 그나마 살면서 돈을 모으라는 이야기는 되게 많이 들어봤고 어떻게든 모으라 뭐 적립하라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제 퇴직하고 나면 전반적으로 이제 찾아 쓰는 거예요. 찾아 쓰는 건 자산 관리라고 생각 안 하는데 찾아 쓰는 것도 자산 관리입니다. 내가 모아둔 돈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서 쓰면서 이때 자산 관리 룰이 완전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 적립기간에는 많이 모으는 게 목표지만 인출할 때는 죽기 전에 이 돈이 안 떨어지게끔 만드는 게 자산 관리의 훨씬 더 큰 목표죠.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이야기 드릴 때 올해 화두로 소득 공백을 이야기해 드렸는데 이 소득 공백 때문에 자산 관리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월급 없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모아둔 돈에서 어떻게 빼서 써야 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게끔 되거든요. 명확하게 그러면 이 소득 공백 기간에 내가 어떤 금액을 얼마만큼 빼서 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에 그 플랜을 잘 안 세우세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돈을 퇴직금을 쓸 건지 아니면 개인연금을 쓸 건지 국민연금을 당겨받을 건지 아니면 주택연금을 받을 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원들 중에서 뭘 활용해서 소득 공백을 어떻게 메울 건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계획을 세워놔야지 마음이 좀 편안해지죠. 그래서 월급을 대신할 뭔가가 있으면 조금 더 버틸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걸 제가 등산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올라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을지 내려오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을지 그거를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우리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 등반과 관련된 사고를 분석한 케이스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그래서 등반을 하다가 사망사고 일어나는 게 8,000m 이상 고지에서 많이 사망사고가 일어나는데 여기 이제 데스존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카운팅하면서 실험하던 친구 중에 올라가다가 사망사고가 났는지 내려오다가 사망사고가 났는지 분석을 해봤더니 올라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는 30%, 하산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한 70% 정도 돼요. 자산 관리도 비슷합니다. 적립할 때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뒤에서 커버리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소득이 다 끊기고 나서 인출해서 쓰는 시기에 사고가 나면
이거는 뭐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출하는 시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떤 재원에서 얼마만큼의 돈을 어떻게 끄집어냈을 건지 좀 명확하게 설계를 해둘 필요가 있다. 그걸 해도도 잘 안 되는데 그거 없이 가면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좀 구체적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그렇다고 뭐 많은 금액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고 내 사정에 맞게끔 지출 계획을 세우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지출 플랜들을 좀 가져가 보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연금 하면은 이제 죽을 때까지 돈 받는 거, 그래서 종신형 연금들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종신형 연금은 현재 생명보험회사에서 취급을 하는 금융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수명이 계속 늘어나요.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신형 연금으로 줄 수 있는 돈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종신형 연금을 선택하면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온다라는 거는 장점인데, 그 금액이 생각보다 적어서 생활에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물음표가 쳐지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 종신형 연금도 좋지만 내가 직접 투자를 하면서 그 필요한 금액만큼을 빼서 쓰는 셀프 연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투자하면서 연금 받는 방법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매달 얼마씩 줘. 금액 지정 방식이 있고요. 몇 년 동안 줘. 기간 지정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인 방식 두 가지가 그건데, 이제 금액을 지정하는 방식, 매달 뭐 100만 원씩 줘. 이때는 문제가 뭐가 되냐 그러면 투자를 하니까 수익률이 다르겠죠. 수익률이 좋으면 금액은 정해져 있으니까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겠죠. 만약에 수익률이 안 좋으면, 특히나 초기에 수익률이 안 좋으면 조기에 고갈될 수 있는 문제 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간을 지정하는 방식은 그건 없죠. 이제 내가 정한 기간 5년, 10년, 20년 이렇게 정해서 받는 거니까 기간은 확정돼 있는데 수익률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 매달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약간 들쑥날쑥하게끔 될 수 있죠. 그래서 뭐 자기한테 맞는 방법은 찾아야 되겠지만, 이게 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설계를 할 때는 내가 국민연금으로 매달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거기서 부족한 금액만큼을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뭐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받는 방법도 있고 금액을 정해서 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방법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주기, 내가 월 단위로 받을 거냐, 뭐 연애 한번 받을 거냐,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고, 최근에는 이제 어떤 방법이 있냐, 다른 소득원이 좀 있거나 공적연금이 좀 충분하신 분들은 내가 부족할 때만 좀 꺼내 쓸게 라고 하는 수시 인출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액 지정 방식, 기간 지정 방식, 뭐 수시 인출 방식, 이런 것들을 골라서 이제 자기한테 조금 이제 맞는 것들을 선택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기간 지정 방식을 활용하면 소득 공백 기간 동안에만 집중적으로도 인출할 수 있는? 그렇죠. 퇴직금 같은 경우는 근데 보통의 최저 한 10년 정도, 아니면 짧으면 이제 가입 시기에 따라서 5년 정도까지는 의무적으로 인출해야 되는 기간들이 정해져 있기는 한데, 그러면 딱 정하는 거죠. 나는 이거를 몇 년 동안, 내 소득 공백 기간이 몇 년 되니까 그 기간에 좀 집중해서 인출하겠다. 그렇게 정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소득 공백기에 퇴직금을 인출하실 분들은 이제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퇴직연금은 한 해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자,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시기가 있죠. 네. 보통 퇴직금을 IRP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잔고가 있잖아요. 보통 55세 이후에 연금을 개시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어떤 분이 55세 이후에 퇴직한다?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집어넣자마자 연금을 주세요, 이렇게 개시를 한다 그러면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분 퇴직금이 예를 들어 4억이라고 칠게요. 4억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는다 그러면 다른 계좌에 다른 돈을 넣고 퇴직금 4억 원만 딱 있다 그러면 4억 원을 나누기 11-1년 차니까 1로 나눕니다. 그러면 10이 되죠. 4억 원을 10으로 나누면 4천만 원. 그 금액의 120%. 그럼 첫 해에는 4,800만 원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 10월 달에 퇴직하셨다 그러면 1년 차는 그해 퇴직한 날로부터 그해 12월까지 그 안에 4,800만 원, 그분 같은 경우에는 꺼내 쓸 수 있고,
우리 2년차는 언제 시작되냐? 그 다음에 이듬해 1월 1일 날 시작됩니다. 그러면 1월 1일 날 잔고를 11 빼기 2 한 금에서 나누기 한 금액에서 이제 120%가 2년차 잔고, 그러니까 수령 한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연금 수령 한도까지만 찾을 수 있는 거냐? 그리고 그래서 금융회사에서 제가 아까 금액 인출 방식이 있고 기간 인출 방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금액 인출 방식에 변형된 것 중에 하나로 제공하고 있는 게 연금 수령 한도 방식이 있어요. 연금 수령 한도까지 무조건 주세요. 이렇게 신청하는 방식도 하나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많이 찾는 게 좋은 거냐. 필요한 만큼 찾았으면 되는 건데 굳이 뭐 많이 찾았어가지고 좋을 거는 많이 찾았으면 고갈이 빨리 되겠죠. 그런데 그건 한번 생각해 보고 나한테 맞는 방식인지는 한번 이제 생각을 해 보시고 이런 방식도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그분이 첫 해 연금 수령 한도가 4,800만 원이라고 했는데 5천만 원 찾았으면 어떻게 돼? 6천만 원 찾았으면 어떻게 돼? 못 찾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거든요. 찾았을 수는 있다. 근데 4,800만 원까지 찾을 때까지 그건 연금으로 보고 4,800만 원 이상 찾는 거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으로 보지 않고 연금 외 수령으로 봐요. 그럼 뭐가 달라지는데 4,800만 원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찾아 쓴 금액은 세금을 깎아줍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세율의 한 70% 정도를 적용하니까 30% 처음에 감면해 주거든요. 그런데 연금 수령 한도 넘어간 금액은 감면 없고 원래 퇴직소득세율 그대로 적용을 해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퇴직금 4억이라 했죠. 이분이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4천만 원을 내야 된다. 이분 퇴직소득세율이 얼마예요? 10%죠. 그러면 이분이 연금으로 받겠다. 그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1에서 10년 차까지는 어떻게 해주냐 그러면 원래는 퇴직소득세율이 10%였잖아요. 30% 감면하면 7%가 되죠. 그러니까 1에서 10년 차까지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찾아 쓴 금액에는 7%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11년 차가 되면 좀 더 깎아줘요. 40% 깎아줘요. 그 6%가 되고 올해 법이 바뀌어서 21년 차 이후에 찾아 쓰는 금액은 50% 깎아줘요. 5%가 돼. 그러면 올해 수령할수록 세금을 좀 덜 내는 구조가 됩니다. 근데 55세가 되면 무조건 연금을 개시해야 세금을 덜 낸다고 하는데 맞는 가요? 퇴직연금인 경우에는 이제 55세 이후에 퇴직하신 분은 연금 수급을 할 수 있잖아요. 아까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는 30% 감면, 11년 차부터 40% 감면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수령 연차를 봐야 되죠. 수령 연차는 일단 연금을 개시하고 한 푼이라도 수령해야지 그 해가 1년 차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 있죠. 그러면 일단 55세 넘어가서 내가 퇴직했다. 퇴직금을 연금저축인 IRP 계좌에 집어넣었어요. 넣고 나서 이거 수급 조건 되잖아요. 가만히 두면 수령 연차가 안 지나가요. 실제 수령 연차가. 그리고 60살 넘어서 개시하면 그때가 연금 실질 수령 연차로 1년 차가 돼버리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냥 55세 넘어서 퇴직하는 해에 무조건 개시를 하고 당장 쓸모가 없으면 그냥 단돈 10,000원이라도 일단 받으면 그 해는 수령 연차가 지나가 버리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11년 이상 연금 수령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 근데 10년 이내에 다 수령하고 끝내실 분은 굳이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찾으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퇴직금 외에 다른 소득원이나 재원들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는 그거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일단 개시를 한 상태에서 매년 최소 금액만 인출하다가 11년 차 이후에 수령 금액을 내려가고 좀 더 여유가 되면 21년 차 이후에 수령 금액을 내려가는 방식으로 하면 퇴직소득세를 좀 더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수명이 늘어난다고 이제 장수 리스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장수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법은 수명이 늘어난 만큼 자산의 수명도 늘리는 겁니다. 돈의 수명을 늘리는 거고, 그래서 자신의 수명하고 자산의 수명을 일치시키거나 적어도 자신의 수명보다는 자산의 수명이 조금 더 길게 가져가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은퇴 후 자산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숙제고, 그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보셔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